온범의 오늘의 뉴스 좀 부산 YMC 온범 사무총장 스튜디오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소식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관련 소식입니다. 오늘 국회에 특별법 발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엑스포 유치 실패 후에 부산의 새로운 동력을 위한 법안이 될 텐데 내용을 좀 짚어주시죠. 네,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지난 23일이었죠. 법안의 초안 내용이 발표가 됐었고요. 같은 날 부산시 또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시 의회 등이 이제 주축이 돼서 글로벌 허브도시 포럼도 창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엑스포 유치 실패 후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재계 관계자들이 부산을 방문했을 때 처음 이제 제시가 되었었고요. 좀 생각보다는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네네. 또 뭐 다음 달 국회 통과를 목표로 이제 법안을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도 내놓긴 했는데 어쨌든 법안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했을 경우에 뭐 빠르면 5월 정도에 총리가 위원장인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위원회도 구성이 된다고 하는데요. 실제 이제 관련 정책 내용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질지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특별 법안에 담길 내용도 궁금한데 뭐 사무도시로 네네. 변모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최대 5개의 규제 특구 조성 내용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법안이 만약에 통과된다. 그렇게 할 경우에 무세금, 무규제, 무비자, 무언어 장벽을 제도화해서 사람과 돈 그리고 이제 기업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비즈니스 자유도시 부산을 만들겠다 이런 이제 플랜들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핵심은 이제 특구 조성인데요. 네네. 우선 신공항 또 신항 철도를 연결하는 강서구의 국제물류 특구 그리고 디지털 첨단 융복합 산업의 전진 기지로서 역할을 할 해운대 도심융합 특구 그리고 정책금융과 기업을 모아서 미래 금융 산업을 선도할 남구 금융 특구 또 복합 리조트와 관광객 관세 면제 등의 북한 관광 특구 끝으로는 이제 해외 교육 의료기관 설립과 운영을 담은 에코델타시티죠. 여기 교육 특구와 같은 최대 5개 특구 조성 계획도 이 특별법 안에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구를 조성하기 위해서 잘 조성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사무 이걸 이제 제도화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 내용만 보면 이제 부산시가 장점으로 가질 수 있는 산업 분야를 좀 특화한다. 네네네. 아,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실현을 위해서는 뭐 상당한 시간과 뭐 장벽 이런 것들도 있겠죠. 우선 긍정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신공항 또 뭐 신항 또 센터 미지구 네. 또 문형 금융단지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공간이 어느 정도는 나와 있는 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뭐 북한 문형 금융단지 다 포함해서 그리고 뭐 에코 델타시티도 마찬가지고요. 공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만약 특구 지정을 해서 할 수만 있다면 뭐 현실성은 좀 있어 보이지 않나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요. 네네. 여기에 이제 특별법을 통해서 뭐 기업 유치라든지 또 산업 유치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하면 또 뭐 지금보다는 확실하게 동력을 또 얻을 수 있는 그런 또 여지도 있어는 보입니다. 근데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2월 임시국회 때 이제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 이 법안이 과연 2월에 통과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좀 이제 어려움이 붙는 거죠.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게만 놓아본다면 어차피 지금 동력을 잃은 부산에다가 새로운 동력을 만드는 거니까 네네. 여야 모두 반대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이게 이제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또 이게 그 지금의 어떤 상황들을 놓고 보면 또 다른 해석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정부와 여권이 주도하는 정책이다. 그러면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는 야당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 이 산업은행법 개정도 지금 잘 되고 있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민주당이 찬성을 할 것인가 아니면 뭐 총선 이후로 미루자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2월에 이제 임시국회에서의 통과를 좀 어렵게 만드는 요소라고 생각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모든 일정이 이제 딜레이 되니까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엑스포 유치 단계에서 우리 네. 부산의 미래를 전부 다 엑스포하고 네. 우리 연결했다 아닙니까? 이제 근데 그게 실패가 되고 난 이후에 대통령이 방문해서 글로벌 허브 도시 이렇게 네. 갑자기 딱 띄웠는데 이게 만약에 지지부진하게 되면 그때는 또 다른 방안이 있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또 뭔가 찾겠죠. 근데 네. 사실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그 예. 부분입니다. 네,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느낌으로는 이 엑스포 하던 게 글로벌 허브 도시로 바뀐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거든요. 시 조직도 엑스포 조직을 이제 글로벌 허브 도시 조직으로 바꿨고 또 부산시나 시의회나 상공회까지 그동안 뭐 계속 엑스포만 외치다가 갑자기 이제 글로벌 허브 도시 뭐 포럼도 만들고 뭐 이런 이제 작업들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법 내용만 보더라도 이 5개의 특구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사실 땅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제도 또 정책 예산까지 수없이 많은 부분들이 좀
좀 투입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정부의 이 전폭적인 지지 또 기업의 투자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같이 마련이 좀 돼야 되는 건데 그러기에는 좀 많은 부분들이 좀 채워져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 실제 여기에다가 이제 뭐 금융특구만 예를 들면 산업은행이 무조건 이전해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총선 이후에 또 어떻게 될지도 지금 예측이 잘 안 되는 상황이고 여기 복합 리조트를 유치한다거나 또 해외 학교나 해외 어떤 기업 아니면 유수 기업들을 유치하는 게 그동안 뭐 노력을 안 해서 유치가 안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결코 녹록지 않다. 그게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고 일단 그래서 뭐 특별법 통과가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런 분위기 몰이식의 그런 붐업 전략이 얼마나 엑스포트에 우리가 좀 허망하게 다가왔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좀 더 냉철한 분석을 좀 해야 되는 거고 물론 뭐 특별법 추진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것이지만 좀 더 이런 정확한 플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야지 법만 통과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다라고 하는 환상을 시민들에게 심어주는 것은 자칫 제2의 엑스포를 만들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되새겨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특별법안이 좀 수월하게 통과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야가 뭐 통과 안 시켜줄 이유가 없는데라고 생각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네.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소식 화물차 공영주차장 관련 소식인데 화물차 공영주차장 부족 현상 뭐 늘 얘기가 네, 됐었죠.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새롭게 조성하려던 주차장 이 주민 반대로 무산이 됐다고요? 예, 부산은 사실 항만 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도심이라든지 항만을 기점으로 이 운행하는 화물차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화물차들이 이제 도로에 대한 뭐 무단 점령이나 불법 주정차 이런 걸로 이제 이런 것을 피해서 정상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사실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현재 부산의 화물 차량이 약 대략 3만 7천 대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네네. 여기에 반해서 공영 주차 면수는 2,055대. 그러니까 확보율 5.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 국토부의 기준을 보니까 한 10%를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절반 조금 넘는 그런 수준에 지금 머물고 있는 상황이죠. 예.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부산시가 명지 요금소에 있는 교통광장에다가 공영 화물 차고지 조성을 이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계획을 발표하고 사흘 만에 철회를 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주민들의 이제 반대 때문인데요. 이 공영 차고지 예정지가 이제 주거지와는 한 500m 정도 떨어져 이제 그 밖에 이제 떨어져 있지 않고 이곳에 또 공영 주차장을 만들려고 보니까 한 3년 전에 예산 한 10억 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걸 공영 차고지를 만들려면 이걸 걷어내야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된 거죠. 그럼 사실 이걸 누가 봐도 이 현장을 가봤으면 주거지하고 너무 가까우니까 네. 또 미세먼지 소음 이런 문제도 있을 거고 이 차단 숲을 걷어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적절치 않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쉽게 발표를 안 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무리하게 시가 추진을 하다가 또 철회하는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차난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을 추진했다. 이거는 뭐 네, 잘한 맞습니다. 일인데 네. 말씀하신 대로 좀 충분히 현장을 돌아보거나 아니면 이제 해당 지자체하고 사전 협의를 좀 잘 했으면은 이거 탁상 행정이다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차난이 부산만의 문제는 아니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차 공간 부족 문제는 뭐 부산만 있는 건 아니죠. 네네.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고 또 이 화물차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본처럼 차고지 증명제가 있어야만 차고지를 증명해야만 이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 네. 보니까 좁은 국토에 늘어나는 이 차량 수요를 감당해내는 게 결코 이제 쉽지 않다. 그건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요. 실제 이제 부산만 화물차 주차 공간이 부족한 건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이 화물차들의 주차 공간을 확보를 못해서 이 불법 주차 안전 문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네네. 또 반대로 조금 외곽 쪽에 있는 도시들은 화물차 주차 공간을 만들어놨는데 이게 이제 중심에 있지 않다 보니까 네. 이용률이 떨어져서 그냥 텅텅 비어 있는 이런 문제로 또 논란을 빚고 있는데도 꽤 많다는 거죠. 그 화물차 특성상 도심에 이제 공간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고 뭐 예산이라든지 공간 문제도 있는 거고요. 그런 걸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제 화물차의 도심 불법 주차는 안전사고와 직결돼 있습니다. 보행자라든지 자전거 또 뭐 차량 사고 이런 것들이 직결돼 있으니까 최소한의 이제 법적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예산과 공간 확보를 위한 노력을 부산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번처럼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기초지자체하고 소통을 좀
좀 더 많이 해서 좀 접근성 또 방법을 찾아보면 네. 없지도 않습니다. 네네. 뭐 셔틀을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마을 버스를 둔다든지 또 뭐 승용차 주차장을 좀 만들어 놓는다든지 복합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더 많은 노력을 해야만 좀 진지하게 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주민 반대는 뭐 있을 수 있는데 네. 3년 전 10억 원을 투입해서 미세먼지 차단숲을 만들었는데 이걸 다 걷어내야 된다. 네. 이거는 분명히 얘기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세 번째 소식, 전세 사기 관련 내용입니다. 어제 부산 지역 최대 규모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는데 판결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피해자가 229명, 또 피해액이 180억 원에 이르는 부산 지역 최대 규모의 전세 사기 사건이었죠. 무자본 갭 투자로 이제 자금을 돌리다가 또 무리한 임대 사업을 추진한 과정에서 사기 사건이 이제 터지게 된 거고요. 심지어 이 피해자는 피해자들에게 탄원서를 써주면 전세금을 우선 변제해주겠다. 이런 또 다른 사기를 얘기를 해서 이제 피해자들의 분노를 일으켰던 그 피해자인데 그 피해자에 대해서 법원이 유죄 인정은 물론이고요. 징역 15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 검찰의 구형이 징역 13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을 이제 선고한 것이죠. 그리고 이 선고는 사실 이제 전세 사기 사건에 내릴 수 있는 사실상의 최고형을 선고한 건데요. 현행법상 사기 혐의에 대한 최고 형량이 징역 10년이고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에 거기에 절반, 그러니까 5년 정도를 더 이제 선고를 할 수 있는데 1심 재판부는 이 모든 것을 다 채워서 최고 형량을 이제 선고하게 된 겁니다. 예. 검사 구형보다 더 더 높게. 높게 한 것도 좀 판결 결과도 그렇고. 근데 1심 판결 맡은 판사가 이제 법정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까지 줬다고요? 예, 이 피해자들이 낸 탄원서가 40개가 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담당 판사분이 이 모든 탄원서를 다 빠짐없이 다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판사가 선고를 하면서 이 피해자들이 제출했던 탄원서 모두를 요약을 해서 하나씩 다 읽어 나갔던 것은 물론이고 또 피해자들에게 재판장으로서 또 세상의 책임을 져야 하는 기성세대로서 피해자 여러분에게 드리는 당부의 말씀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뭐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원망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은 성실하게 살아온 지극히 평범하고 아름다운 청년들입니다. 여러분이 부족해서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좀 기억하시고 시련을 이겨내고 하루빨리 평안한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바란다. 이런 메시지를 던져서 이게 일반 재판부에서 할 수 있는 판결문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감동 어린 네. 얘기를 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 때도 좀 여러 가지 논란이 네, 있었어요. 근데 이번 판결문은 정말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고 얼마나 본인도 네. 이거를 집행을 해 나가면서 이 판결문을 만들어 나가면서 분노하고 그리고 얼마나 황당했을까 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게 사실 이제 뭐 법 개정할 때 이게 사적 거래인데 지원해도 되냐, 뭐 네. 우선 지원을 해야 되냐 이런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왜 저런 일이 가능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답은 또 오히려 네. 간단합니다. 법에 맹점이 있었던 거고 어쨌든 뭐 성실하게 제도를 믿고 그 전세금을 줬던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사회 시스템의 어떤 부정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사람들은 사실 이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부분들을 좀 지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니들이 제대로 알아보고 했으면 사기 안 당했을 건데 왜 멍청하게 사기를 당하냐 이런 이제 손가락질 같은 것들을 해줄 수 있는데 그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번 판결문에서 보여준 그 메시지를 던져준 게 더 큰 의미가 있다. 실제 피해자분들 중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형량보다 우리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받은 것 같아서 너무 그런 말과 함께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고 하는데 잘못한 사람에게 명확한 책임을 묻고 또 피해자들에게는 따뜻한 말을 해줄 수 있는 거. 최근에 그 유석춘 교수 네. 또 판결 보면서 정말 분노를 많은 분들이 분노를 네. 끌어올리고 있는데 반대로 또 이런 판사분도 계시다. 그래서 좀 이런 메시지가 우리 사회에 단순히 뭐 법의 어떤 기준에 따른 것 못지않아서 피해자들을 잘 위로해 줄 수 있는 이런 그 사법부가 있다는 게 좀 희망 섞인 얘기가 아니겠나. 그래서 부디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좀 빠르게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부산 YMC 온범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